지금부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키워드는 성평등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최지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우선 이번 세션의 좌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 좌장을 맡으신 세계여성이사협회 이복실 회장님께서는 30년간 교육부, 여성가족부에 근무하셨으며 2013년에는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으신 이복실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세션을 좌장을 맡은 세계여성이사협회 한국지부 회장 이복실입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것처럼 경제 분야에서의 성평등은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대해서 아무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 필요성에 대한 인지는 다 되고 있지만 이걸 어떻게 실현해야 될지 전략에 관한 부분은, 실천에 관한 부분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특히 여성의 경제 분야에서의 성평등 지수가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에 달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소득 2만 불에서 3만 불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 분야에서의 성평등을 달성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 필요성에 대한 담론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경제 분야에서의 성평등을 이루어 나갈지, 거기에 대한 전략과 실천 과제들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발표자와 토론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조 발표를 맡아주실 프로데 슐베르그 주한 노르웨이 대사님이십니다. 대사님, 네, 이시고요. 그다음에 존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이사님, 여러분 소개해드립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그러실 거예요. 메리츠 자산운용사 대표가 어떻게 경제 분야에서의 성평등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무척 궁금하실 겁니다. 조금 있으면 그 신세계를 우리 대표님께서 열어드릴 겁니다. 다음은 이현숙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 정책관께서 제주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과 또 전략에 대해서 발표할 계획입니다. 네, 이은영 국민대학교 경영대 학장님입니다. 이은영 학장님은 경영대학 중에서 최초의 학장으로 선출된 최초의 여성입니다. 네. 네, 이 학장님은 실제로 잘하고 있는 기업들의 사례,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우리들께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서지희 KPMG 부대표님, 방금 지난주에 승진을 하셨는데요. 네, 최초로 KPMG 여성 부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위민 인 이노베이션이라고 여성 관리자 네트워크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우리 기업의 성다양성 현 주소와 도전 과제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효용 성신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은 전 한국여성경제학회 회장을 맡으신 경제학계 전문가이신데 오늘은 화상으로 참여하실 예정이십니다. 기업에서 이사회에서의 여성들의 참여와 재무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또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대사님께 넘기겠습니다. Ambassador, the floor is yours. Yeah.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고 제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를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올해 주제가 지속가능한 번영 그리고 공동의 번영이기 때문입니다. 지속가능한 피스와 평화와 공동의 번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주제를 가지고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평등과 성의 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균형 잡힌 그리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함께 이뤄나가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 인덱스들이 있습니다. 다른 국가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위의 성평등 국가입니다. 항상 노르웨이가 상위권에 위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프레스 컨퍼런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에 관련된 기자회견인데요. 푸른 재킷을 입고 계신 분이 외교부 장관님이시고 왼쪽은 산업부, 그 왼쪽은 법무부 장관님이십니다. 이 모든 장관님들이 여성분들이십니다. 이것이 흥미로운 사진이 아니라는 점을 기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이것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사진입니다. 한국과 다른 국가들은 여전히 이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가지고 계시고 남성의 비율이 아직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노르웨이도 해왔습니다. 법제를 만들었고 투자를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저희는 경영진의 문화를 바꾸게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사고와 행동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2003년에 노르웨이는 대기업, 사기업들이 이 사진의 비율 중에 40%를 여성으로 할당하게 법제화했습니다. 물론 업계라든지 정치계에서 많은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와 유럽에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소득이 안 좋아질 것이다. 여러 능력이 되지 않는 여성들이 임원진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능력이 안 되는 여성들이 올라올 수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진주의자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이 급진주의자라서 이런 의견을 낸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결정은 남성들이 만들어낸 의견이었습니다. 정말로 보수적인 당에서 이 제안이 나온 것입니다. 아무도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너무나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이 이사진의 비율을 바꿀 수 있게 되는 중요한 결정이 되었고, 이는 결과적으로는 금융적으로 굉장히 안정화로 갈 수 있었던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심도 있는 의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매우 정상적이고 잘 균형 잡힌 그런 이사진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성이 많아진 것은 너무나 당연해졌고요. 고위직에도 많은 여성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계십니다. 이사진 경영진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얼마나 다른 국가들은 걸릴까요? 사실 우리는 변화를 좀 꺼려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노르웨이의 경험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해왔습니다. 이 문화를 바꾸려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교육, 자발적인 조치를 권장하고 이런 것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법제화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저희가 사실 다루고 또 달성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사고가 바뀌었고 또 문화적인 사고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의도가 성평등 자체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성 관리자들은 단순히 회사들의 리스트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남성들만 있는 그런 이사진들은 노르웨이에서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보통 50대 50의 그런 남녀 임원진 비율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 법제 자체가 바뀌어야 또 문화라든지 사고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고위급 임원들이 바뀌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정부 조직, 사기업, 이제는 모두가 균등한 비율로 남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0, 60 법제가 도입되고 난 뒤에 여러 가지 결정들이 이제 바뀌게 되었고요. 기존의 남성들만 포진했던 이사진의 결정들보다 더 나은 결정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성평등의 이점은 매우 분명합니다. 당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제 성장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천연자원도 있습니다. 해양자원이라든지 수산자원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제 성장이 잘 이루어졌던 것은 바로 양성평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성들도 남성들과 동등한 책임을 지고 동등하게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래를 향한 아주 좋은 해결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인재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더 많은 자원들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 성평등이 비교적인 또 이점을 많이 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좀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이러한 성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경제 성장을 이끌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성평등을 추구함으로써 이것이 단순히 여성에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남녀 모두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도 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인지하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중요하고 부모들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성들이 직업 커리어를 좀 더 잘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노르웨이에서 가능했을까? 제 생각에는 문화와 역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글로색슨존이었고요. 또 빈곤과 부의 격차가 컸습니다.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사실 하루하루를 살기 어려웠던 그런 시절도 있었고 사회적인 불평등 문제도 컸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도록 잘 구축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민관 간의 협력이 잘 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사회보장도 좀 더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별, 연령 및 민족에 대한 평등을 핵심 가치로 푸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자발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니셔티브, 협의, 네트워킹,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활용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했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법률을 2003년에 도입하기까지는 큰 성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2003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업 내에서 말이죠. 또한 이 할당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 할당제만으로는
진정한 성평등을 이룰 수 없고 법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르웨이는 여러 해 동안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에서도 부모가 모두 양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해 왔습니다. 저 또한 거의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서 항상 그러한 활동에 참여해 왔습니다. 근데 흔한 일이었고 노르웨이에서는요. 그리고 양육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도 그 일자리를 정확히 보장해 주는 것 또한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임금 조정이라든지 그리고 양육 관련된 휴가라든지 아이를 돌보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위해서도 어떤 부당한 조치를 당하지 않도록 법적인 제도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여전히 문화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그 여전히 양육이 여성의 몫이다라는 인식이 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리고 결혼을 한 이후에는 직장을 그만둔다든지 그리고 출산 휴가를 남성에 비해서 더 많이 한다라는 인식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문화적인 인식이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사실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성으로 인해서 여성에게 일과 그리고 가정에서의 역할 같은 것들이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공동으로 달성하기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남성 못지않게 직업적인 야망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문화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러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노르웨이에서는 여성이 사회생활에서 똑같이 남성 못지않게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성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고무시켜야 할 필요도 있겠고요. 예를 들면 성평등 사회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남성이 집에서의 일을 더 많이 돕기 위한 프레임워크가 있어야 된다라고 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990년대만 하더라도 양육 휴가를 떠나는 비율이 사실 적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관련된 부친 관련된 법이 도입이 된 다음에는 보다 이러한 것들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부친들로 하여금 이러한 양육을 위한 휴가를 더 많이 가도록 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70% 이상이 사실은 지금은 그 휴가를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러한 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죠. 따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로 통해서 사람들의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아빠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양육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노르웨이 도시에서는 남성들이 여성 못지않게 아이들을 돌보고 유모차를 끌고 이런 양육에 적극 참여하는 모습을 쉽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모든 노력으로 인해서 이제는 아빠가 엄마 못지않게 동일한 양육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아빠들도 그리고 양육에 있어서 엄마 못지않게 동일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식 변화 그리고 가정에서의 실천 이런 것을 통해서만 이런 것들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여성들도 이러한 문화가 정착이 되어야 일과 양육, 가사활동에서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강압적인 생각에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들이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성평등을 위한 우리의 노력과 고된 싸움은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보수적이라든지 아니면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이 아직도 다른 분야에 많이 잔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많이 분리가 되어 있는 시장 구조도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셈입니다. 보통 남성들보다 15%가 적은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그리고 남성보다 정규직보다는 파트타임에 여성이 더 많이 참가하고 있다는 것도 있고요. 또 보상도 적다라는 것도 있고요. 따라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지켜봐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평등은 지속 성장한 발전을 위한 목표이기도 합니다. SDG5이기도 하죠.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이루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련 주체들이 공동된 노력을 해야만 여성, 남성, 정부, 사업체들, 모든 관련 주체들이 참여해야 됩니다. 시간이 이러한 자발적인 노력에도 참석해야 하겠고요. 노르웨이에서는 정부의 어떤 지출에서만으로만 달성 가능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가족을 컨트롤하기보다는 이 가족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평등을 달성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문화를 변화시키고 개념을, 인식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정치적인 도구를 적절히 활용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그리고 남성도 변화에 나선다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변화하려는 의지도 있어야 되고요. 효율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가라는 것으로 측정이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사고방식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가 생각할 키는 이해하고 실천하고 실행하고 그리고 실제로 가족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리고 아이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고요. 정치인들 또한 이러한 일을 좀 더 쉽게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져야겠습니다. 실제로 성평등이 달성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되면 효율성도 배가 되고 탄력성도 높아지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적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효용이 큰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사실 새로운 차세대 세대에서도 원하는 것일 때고요. 사실 많은 난제가 산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선 더더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성평등을 달성하는 것은 경제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기다리고 있다기보다는 문화, 토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성평등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래야만 우리는 미래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고 하고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2003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벌써 그 여성이사 할당제 법을 도입해서 노르웨이의 경제에서의 성평등을 이렇게 시도한 그런 선례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특히 저는 노르웨이 대사님 말씀 중에서 인상 깊었던 게 이게 보수적인 정당의 남성들이 주도했다. 그리고 이게 여성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기업의 성장과 국가와 사회를 위한 전략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회를 위한 이득을 주었다. 베네핏을 주었다. 그러니까 여성을 위한 베네핏이 아니라 사회를 위한 전략이다. 이런 말씀이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여성 할당제에 대한 논란도 많고
이러저런 시비가 많이 있지만 우리보다 먼저 이 제도를 실천한 노르웨이에서 이런 거를 다 경험하고 나갔을 때 결국은 사회 성장이 도움이 됐다라는 그러한 선례는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단순한 이런 법적 제도뿐만이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남녀 평등, 가사와 육아에서의 성평등 역할의 분담, 이런 문제까지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경력 단절 없이 여성 일자리가 유지된다는 점, 이런 점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란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존리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겠는데요. 존리 대표님은 기업의 그러니까 성평등과 성다양성을 이룬 기업들에 투자하는 우먼 펀드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출시를 해서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금융을 통해서 성평등을 올리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자, 마이크를 대표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하고요. 우먼 펀드를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이제 제 백그라운드는 미국에서 펀드 매니저 생활을 오래 했고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회사에 투자한다고 할 때 그 회사에 왜 투자하게 됐을까, 그리고 그 회사를 그 회사는 왜 잘 될까, 어떤 회사는 왜 안 될까, 또 더 나가면 어떤 국가는 계속 서스테이너블 어떤 경제가 계속 성장하는데 어떤 나라는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판단, 잘못된 제도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35년 이제 생활하다가 한국에 와서 한국이 엄청난 한국의 포텐셜이 있는데 잘못된 관행이라든가 잘못된 그런 편향적인 생각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한국에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 세 가지입니다. 창업가 정신,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원해야 되는 게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데 한국은 이상하게 리스크를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안전한 데만 택하려고 하는 그런 게 좀 저한테 걱정이 되고, 두 번째로는 금융교육이 전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교육은 안 돼 있다는 거. 세 번째가 이제 여성 이슈입니다. 우먼 이슈인데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성 이슈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보니까 여성과 남성 어떤 젠더 이슈가 부각이 되는 거예요. 남성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쓸데없는 소모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라는 그거는 인구의 반이 여성인데 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결국 그 나라의 엄청난 경제적인 성장을 가져올 텐데, 왜 인구의 반이 남자만 가지고 어떤 그 회사를 운영하거나 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근본적인 거로 봤을 때 여성을 우대한다, 이거는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이고요. 근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ESG에 대해서 과거에는 여성 이슈 좋은 거지 하면 좋겠지 하는 그런 아주 어떻게 보면 적극적이지 않은 그 이슈였다가 지금은 생각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주 액티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회사를 투자할 때도 이 회사가 여성에 대한 이슈가 뭐가 있는가, 여성에 대한 팔러시가 뭔가, 이 회사는 여성 인력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키는가, 이 사회에서 정말로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그게 단순히 여성들을 위한다는 것보다도 그 회사의 생존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죠. 예를 들면 어떤 회사는 전원이 남성들이 운영하는 회사가 있고, 한쪽 회사는 남성과 여성이 같이 차기적인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남성만 있는 회사보다는 여성 인력이 많이 다양한 생각을 피력하는 회사가 잘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저희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데 한국 기업들이 전부 다 대부분 남성들이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이라 그러면 그렇지 않은 회사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은 더 절대적인 더 훨씬 더 액티브하게 하는 거죠. 뭐냐면 옛날에는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여성 비율이 높지 않은 회사는 아예 투자를 안 하는 게 소극적인 방법이었다면은, 지금부터는 저희가 액티브하게 당신들이 우리 회사에서 우리가 하는 펀드에서 투자를 받으려면 이렇게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다. 그런 저희가 전략인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보면은 여성들이 이사회에 많이 포진돼 있다든가 여성이 CEO인 회사의 그 ROE가 훨씬 높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한국이 안타깝게도 그런 생각이 너무나 지금 그 젠더 이슈로 자꾸 인식을 하고 있고, 정말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아직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우먼 펀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한국에 있는 다른 펀드하고는 다른 건데요. 스트럭처도 또 달랐고 펀드 매니저도 여성이고요. 그리고 그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국 기업 중에서 여성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회사에 투자함으로 인해서 어떤 그런 필요성 때문에 된 게 아니라 당연히 우리가 그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날 거라는 그런 아이디어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2018년에 그 WCD 그 여성 그 이사회하고 그 같이 이 펀드 아이디어를 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많은 한국의 그 연기금에 방문해서 이 펀드의 필요성에 대해서 그 설득을 하려고 했지만 그쪽도 펀드 매니저가 100% 남성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입니다. 검토할게요. 그리고 연락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앞으로 그런 그 정말로 이런 자리를 잡으려면 50년, 100년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호소하게 된 거는 우리 그 직접 뭐 한 달에 5만 원도 좋고 10만 원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또 10년 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협조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펀드에 가입을 하게 되면, 제가 펀드 선진하는 건 아닙니다. 펀드에 가입하게 되면 금융도 배울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여성 이슈에 엄청난 저는 진전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펀드가 커지게 되면 이 펀드에 회사들이 들어가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면 자진해서 어떤 좋은 정책을 회사 레벨에서 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굉장히 여성 이슈에 대해서 불모지인 거는 전 세계가 알고 있고요. 근데 이제 블룸버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놀란 거예요. 한국처럼 불무지해서 이런 펀드가 탄생했다는 걸 굉장히 신기하게 느껴서 펀드 매니저랑 그 인터뷰를 했고요. 그게 첫 번째 실렸고, 두 번째 좀 더 이 펀드에 대해서 알고 싶다 연락이 왔는데 그 성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규모가 너무 작다. 그래서 처음에 굉장히 우리가 힘들었습니다. 그 돈을 모으는데 힘들었어요. 그래서 개인들한테 저희가 호소를 했는데 50억을 넘지 못하다가 최근 1년에 코로나가 이슈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ESG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특히 여성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갑자기 많은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200억 정도가 모였고요. 저는 이제 정말 호소하는데 우리 여성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 이 펀드에 관심을 가져서 큰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내 노후 준비도 이걸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한국 기업들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 젊은 세대서부터 그 연세 드신 분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펀드에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면 그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 같고요. 단순히 여성 이슈가 아니라 이건 대한민국의 미래에 아주 크리티컬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경쟁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예를 들어서 5천만 명인데 2,500명만 그 경제 발전에 그
그 도움이 된다면 그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너무 안타깝게도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 보고요. 이게 단순히 이제 그런 걸로 떠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구 문제, 출산 문제, 저는 이게 다 여기에 연결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여성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는 게 결국은 아이들이 더 많이 태어나게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더 행복한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정적으로 한국의 경제 발전에 있어서 이거는 하루라도 늦추면 안 되는 이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펀드에 가입하고 싶은 분들은요, 저희 메리츠 웹사이트 들어오시면 핸드폰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 한국에서 저희가 처음 시작했고요. 10,000원도 좋고 10만 원도 좋고, 저는 여성들이 지금 저희 가입한 사람들이 약 6,000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60만 명이 된다 그러면 저는 이거는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목표는 600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리 대표님은 대한민국에서 성평등을 위해서 애쓰시는 진짜 남성 중에 거의 탑에 들어가 수준으로 지금 열심히 그 현장에서 성평등을 확산하기에 노력하고 계신데요. 특히 금융을 통해서, 그러니까 기업에서 성평등을 달성한 기업들을 리스트를 쫙 매깁니다. 그래서 상위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펀드가 커지면 여기 리스트에 안 들어온 기업들이 성평등을 달성하고자 노력한다. 이런 이제 그 순환 구조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저도 이제 존리 대표님의 그런 확신에 차서 저도 펀드를 가입을 했습니다. 이제 2018년 11월 1일 날 펀드가 발매됐는데요. 그날 가입을 했는데 지금 수익률이 거의 40% 육박하게 났어요. 그래서 근데 존리 대표님은 수익률에 연연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우먼 펀드는 계속 수익이 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성다양성을 이룬 기업들은 당연히 발전한다, 성장한다, 이런 신념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념이 이 펀드의 전략과 딱 맞아떨어지고, 이것이 또 이제 금융을 통한 그 젠더 캐피탈리즘의 기본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현장에서 이렇게 열심히 애써주시는 존리 대표님을 응원하고, 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마이크는 이현숙 성평등 정책관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평등 정책관 이현숙입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이 성평등을 주제로 한 세션을 제주도가 이제 주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성평등 정책관이라는 부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주도에만 있는 부서입니다. 전국에서 처음 그 원희룡 제주도지사님께서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를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신설을 해서 모든 부서의 칸막이를 넘나드는 그런 정책적 변화에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직을 설계했고, 그것이 공약이 되었고, 실제 행정에서 다양한 변화들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세계 여성 이사협회 한국지부와 벌써 두 번째 세션을 저희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오늘 특히 제가 이제 토론자로까지 이제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영광이고요. 사실 그 노르웨이 대사님의 발표를 들으면서는 앞으로 저희가 정말 지역 성평등을 위해서 할 일이 정말 많구나라는 그런 굳은 다짐을 다시 한번 하게 되고, 또 앞으로 가치로운 일들을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금 지금 발표하시는 모든 분들의 얘기들을 다 새겨서 지방자치단체로서 지역의 성평등을 이끌기 위한 그런 저희가 가장 먼저 한 만큼 좀 더 모범적인 그런 정책적 변화를 이끌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은 지금 제주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작은 지역에 불과하지만 지금 성평등 정책관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제주 여성들이 지금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나 그리고 앞으로 어떤 정책적 변화를 가져갈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료를 보시면 저희가 지금 앞에 나와 있듯이 글로벌 성별 격차 보고서 최근에 발표된 자료를 보면
원래 그 성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100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36년이 이제 더 걸리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이제 더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글로벌 성별 격차나 그리고 분야별 성별 격차, 고위공직자 여성 관리자 비율 같은 것은 이제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가야 할 길이 한국에 멀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제주도에서도 지역의 성평등 지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여성 대표성 분야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역의 그 성평등 지수를 여성가족부에서 해마다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성평등 수준은 상위 지역으로 2017년부터 3년째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여성 경제 참가율이 가장 높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세션을 저희가 이제 테마로 잡은 이유이기도 한데요. 여성이 가장 일자리에 참여하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성별 임금 격차는 여전히 높고요. 그리고 해마다 이제 지금 상위 지역으로 되고는 있지만 사실 여성들이 그 일을 많이 하지만 가정에서 여성 대표성 분야는 또 낮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지금 현재 없기 때문에 광역의원 비율을 봐도 여성 대표성 분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의정 분야에서도 조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관리자 비율도 지금 원희룡 지사님이 이제 성평등 정책관까지 만들면서 그런 공직 내 관리자 비율은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만 민간이나 공공기관에서는 아직도 조금 가야 할 길이 먼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주 여성의 경제 참여율은 조금 어떻게 보면 극과 극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분야에서도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상황입니다. 제주가 성평등 정책관을 만들고 성평등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성평등 정책관 신설 이전과 이후에 어떤 정책 변화가 달라졌는지를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직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실은 한 개의 부서에서 이제 그런 어떤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다른 부서에서는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성주류와 전담부서가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만들어졌고 그 사실은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다양한 제도와 정책과 방향을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건데요. 제주도가 추진하는 주요한 정책적 결정과 사업을 추진할 때 사전 성평등 검토제라는 걸 합니다. 그 실국장이 결재를 할 때 이 결정이 이 정책이 사업이 성인지 관점에서 검토되었는지를 사전 결재할 때 사전 컨설팅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리고 모든 부서의 부서장들 사실은 부서의 예산과 사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서장이기 때문에 모든 부서장을 양성평등 담당관으로 선정해서 저희가 기획조정실장이 책임관으로 한 양성평등 담당관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공직 내 문화가 성평등해지기 위해서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변화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화들을 저희가 좀 도표로 봤는데요. 6기 도정이 출범하기 전인 2014년과 2019년 지금 현재를 보면 여성의 경제 참여율도 높아졌고요. 그리고 상용 근로자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의 대표성도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저희가 좀 해야 할 일이 많고요. 저희 제주도는 양성평등 정책을 설계하는 분야가 두 가지인데요. 더 제주처럼이라는 제주형 양성평등 정책을 2019년부터 시행해서 저희가 450억의 재정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3차 여성 친화 도시로 제주도가 광역으로는 가장 먼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316억이라는 예산을 이제 재정 투자를 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전부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서가 협업하고 협력해서 지금 일어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이 여성 대표성 분야를 높이기 위한 역할들을 저희가 이제 총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양성평등 정책 더 제주처럼의 슬로건입니다. 소통과 포용으로 더 성평등한 제주 사회 실현을 슬로건으로 해서 어떤 정책 결정 과정이나 모든 양성평등한 참여를 이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는 성평등 문화 확산과 여성 인재를 양성하고 여성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이었고요. 어느 것보다 먼저였기 때문에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강력한 지방자치단체장님의 그 의지에 힘입어서 저희 부서가 한 발 한 발 내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의 길이 앞으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벤치마킹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나은 결과가 지역 성평등에 저희 제주도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성평등 정책관실을 부지사 직속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문서를 최종 결제하기 전에 성평등 검토를 받게 하고 굉장히 선진 사례로 남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앙부처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 지자체는 현장 풀뿌리 행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실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성평등을 실천하는 제주도청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제주도청의 모범 사례들이 전국에 확산되기를 기대하는 마음 가득합니다. 자, 그럼 다음은 이은영 학장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학장님은 젠더 경영이 왜 굿 비즈니스인가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보내드린 자료가 제가 좀 업데이트를 해서 지금 나오는 자료는 가지고 계신 책자보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코노미스트에서 2020년에 이제 매년 여성의 날에 그 젠더 이퀄리티 인덱스를 발표하고 나라 순위를 쫙 매기는데 거기서 한국이 언제나 꼴찌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2020년에 기사의 제목이 Go North Girls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Go North라고 하는 거는 North는 노르웨이 같은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워낙 그 북구 쪽이 젠더 이퀄리티가 좋고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의 한국은 너무 낮으니까 한국의 ambitious girl들은 Go North, 노르웨이 같은 나라로 가야 한다. 거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유리천장은 그냥 유리천장 아니고 방탄유리천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르웨이 대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지금 젠더 경영이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또 이렇게 약간 젠더 갈등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지금 분위기가 참 안타깝게 흘러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디에서 출발을 해야 되느냐 하면 포용성,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조직의 구성원의 배경이나 특징이나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그 조직에서 자신의 역량을 100%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다양성, 포용성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다양성 중에 우리나라가 제일 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젠더 이퀄리티. 이거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사실은 젠더는 다양성, 포용성에 들어가는 하나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세계적으로 포춘이든 포스든 뭐 이런 여러 그 기관에서 계속 D&I를 잘하는 기업에 대해서 발표도 하고 또 이런 측정 기준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막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굉장히 기업에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코로나와 관련해서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작년 8월 19일에 코로나 상황에서 과연
다이버시티하고 인클루전 어떻게 됐나 봤더니 다이버시티는 그래도 약간 좋아졌는데 인클루전 포용하는 이 부분은 오히려 떨어졌다. 근데 이제 이 인클루전에서 드러나는 가장 뚜렷한 세 가지 현상. 그게 뭐냐면 마이크로 어그레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소한 거예요. 뭔가 이렇게 어디 HR이나 어디에 리포트해서 이거 고쳐주세요라고 말하기 힘든 굉장히 사소한 공격적인 어떤 것들이죠. 그 다음에 익스클루전, 따돌림, 그리고 디스리스펙트, 존중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여전히 발견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럼 D&I가 안 되고 있느냐?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은 잘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에서 잘 안 되고 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리더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것과 거기에 그렇게 자원이 별로 안 간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측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으니까 측정이 안 되면 개선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지금 D&I에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최근 논문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 소위 그 D&I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쉽게 이제 인클루전 포용성을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다른 특징을 가진 구성원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가능한 방법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디퍼런시에이션은 아예 요 그룹을 따로 빼서 그들이 마음껏 영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조직 전체의 성과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일부분에서 굉장히 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익스클루전, 완전히 밖으로 빼내는 겁니다. 이거는 이렇게 배제하면 이들은 아무런 영향을 발휘할 수 없게 되고요. 어시밀레이션, 그냥 다른 특징을 이 조직이 원래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주류와 비슷하게 그냥 동화돼 버리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어떤 퍼스펙티브, 다른 밸류, 가치 이런 것들이 조직에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됩니다. 소위 여러 가지의 다양성을 소위 달성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인클루전입니다. 굉장히 다른 자기 색깔을 가진 채로 자신답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오히려 조직에 인풋해서 조직의 성과를 올리는 것. 이게 바로 인클루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 포럼에서 인클루시브 프로스페러티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D&I라고 하는 것이 크게 있고요. 거기에 젠더라고 하는 거를 저는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자 합니다. 실제로 D&I 특히 젠더와 관련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는 이유는 여성을 배려해서가 아니고요. 그리고 무슨 도덕적으로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조직의 전략입니다. 서스테이너블 그로스를 하기 위한 전략이고 생존 전략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투자자들이 아까 우리 존 리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친여성적인 젠더 이퀄리티가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게 결국 이게 우리에게 금융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젠더 캐피탈리즘이 굉장히 많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걸 반영하는 게 바로 블룸버그가 GEI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발표할 때 측정하는 5개 세션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female leadership 그리고 그들 리더로 올라올 수 있는 그 파이프라인에 얼마나 여성 탤런트가 있느냐. 두 번째가 equal pay죠. 아까 그 제주도의 그 여성이 굉장히 경제 참여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임금 격차가 크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개선해야 할 문제인 거죠. 그래서 조직 내에서 얼마나 equal pay가 있느냐. 그리고 inclusive culture. 인클루시브 컬처가 없으면 여성을 뽑아도 다양성을 추구해도 그 다양성이 조직의 성과로 연결이 안 됩니다. 결국은 배제될 뿐이죠. 그래서 요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가 anti-sexual harassment 그러니까 소위 조직 내의 성적 괴롭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어나고 있을 때 어떻게 예방하려고 하느냐 그리고 일어나는 거를 100%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 절차를 확립하고 있느냐 그리고 5번째가 프로 위멘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프로 위민 하는 그런 브랜딩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건데요. 요 프로 위민 브랜드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 기업이 나이키고요. 그다음에 요 5가지를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는 기업이 P&G여서 그 사례를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예, 지금 1분 남았으므로. 예. 나이키가 언제부터 여성을 스포츠의 중심으로 봤느냐? 처음부터입니다. 1972년에 나이키가 이름을 나이키로 바꿨죠. 승리의 여신. 그리고 그때 1972년에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 통과됩니다. 타이틀 9이라고요. 모든 여성이 자기가 원하는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게 마라톤이든 박싱이든 농구든 권투든 프로농구든 야구든 다 할 수 있게 만든 법안이 그때 통과가 됐고요. 그전에는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그 각각의 스포츠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여성들을 끊임없이 후원하고 프로모션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게 40년 동안 그렇게 해온 거죠. 그래서 계속 광고에 등장하고 있는 여성들이 다 그런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이런 타겟을 우리는 달성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포용적 문화와 어떻게 모든 구성원이 나는 여기에서 내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라고 느끼게 할 것이냐. 이거를 2025년까지 100점을 달성하고 싶다라는 게 이제 나이키의 야망입니다. 욕심이고 목표죠. 그래서 그런 걸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제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측정하는 질문이죠. 저기 사진 찍으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서플라이어, 나이키에 납품하는 업체에 어떻게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납품할 수 있게 할 것인가. 그 목표도 역시 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 P&G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제가 뭐 설명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이 사람들은 이 캠페인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여성에 대한 잘못된 미스, 신화와 리얼리티, 소위 이제 현실이라고 해서 요거는 자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시스템이지 여성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리더상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걸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G가 달성하고 있는 것은 여성 관리자 비율 57%, 여성 임원 비율 46%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회사들이 기업들이 높은 성과를 지금 여전히 기록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우리에게는 존리 대표님이 계시죠. 예, 근데 한 분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 뭐 진짜 10만 명의 존리 대표님 같은 분이 나오셔서 우리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남성 서포터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교수님께서는 경영학 전문가답게 새로운 경영학 트렌드를 저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포용성과 다양성 지수 5개의 세션이 굉장히 우리한테 의미를 크게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키가 처음부터 그렇게 여성을 앞세우면서 그 스포츠계의 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은연중에 그런 광고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문화를 바꾸고 의식을 바꾼 점이 굉장히 돋보였고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듭니다. 노르웨이 대사님께서도 처음에 할당제를 통해서 노르웨이의 문화를 바꿨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꿨다. 이게 라이프 체인저였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나이키도 그런 광고들을 통해서 우리 생활 속의 성평등을 일으키는 그런 전략을 썼고 그리고 그런 전략들이 기업의 성장을 이룬 또 기폭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참 이 대목에서 좀 안타까운 대목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왜 나이키와 P&G 같은 기업이 없을까? 진짜 그런 기업을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만간 이렇게 그 성평등과 다양성, 포용성을 위해서 노력해서 선진 사례로 발표할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서지윈
전무님 또 제주 출신이기도 하세요. 네, 그래서 예, 그 서지 전무님께서 KPMG 전무님께서 다음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 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위민인 이노베이션의 이제 회장 자격으로 여기 참여를 했는데요. 윈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2007년에 설립된 그 리더를 육성하는 이제 여성 리더들의 네트워크라는 그 모토로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기업 조직 내에 중간 관리자들을 육성하는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회원들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 국내 기업들, 또 공공기관의 임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 제가 이제 저희 윈도 그렇고 제가 속해 있는 KPMG도 이제 기업 조직인데요. 기업의 성 다양성에 또 암울한 현 주소 팩트를 좀 한번 짚어보고 극복해야 될 과제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내용이라 좀 빠르게 넘어갈 텐데요. 이제 요 내용들 보시면 우리나라가 기술 경쟁력 대비 한국 기업의 젠더 격차 지수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 좌측에 보시면 이제 정보통신 기술 분야의 우리나라 경쟁률은 조사 대상 한 40개 국가 중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그에 비해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온 글로벌 젠더 갭 리포트라고 하는 2020년 자료를 보면 저희가 108위에 머물고 있는 그 현실이고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요 내용은 2010년부터 19년까지 약 10년간 세계 경제 포럼의 이것도 이제 글로벌 젠더 갭 리포트에 기초한 내용인데요. 10년간의 젠더 격차 순위를 그 나라별로 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몇 개 나라들을 좀 추려봤는데요. 맨 위에 있는 나라가 아이슬란드고요. 그 다음은 니카라과, 알바니아, 한국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주요 국가들이 그 10년 전과 또 10년 동안의 쭉 추이를 보면 대부분 이제 상승하는 추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2010년도에 104위, 2019년 10년이 지난 현재 최근 시점까지 108위. 그래서 100위권 밖에 계속 머물러 있는 이제 정말 암울한 현실이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젠더 격차 지수를 구성하는 항목들 중에서도 오른쪽 보시면 경제적 참여와 기회 부분이 가장 낮은 점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 수준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지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적 참여 부분에서 여성의 어떤 참여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10년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를 좀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30대 50대 클럽이라고 하는 이제 30, 50 클럽이라는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이면서 동시에 인구 규모가 5천만 이상인 되는 국가들 이제 7개 국가인데요. 독일, 영국, 일본, 미국, 프랑스, 한국, 이태리 이들 국가들의 연령대별 고용률에 대한 분포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취업 전선에 들어가서 쭉 취업을 하고 55세 정도 되면 이제 퇴직을 하고 하는 이런 분포도를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역U자형의 포물선을 그리는 반면에 한국의 경우는 여기 이제 그렇게 동그랗게 표시가 돼 있죠. 주로 이제 30대 전후반 이게 주로 출산이라든가 육아기를 거치는 30대 전후반의 그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대거 사실 퇴장하면서 M자형 커브를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세에서 44세의 여성 고용률이 최저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특징적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아시아 국가들하고 비교하면 어떠냐? 그러면 좀 나으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아시아 국가 10개 국가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왼쪽은 이제 보드에 있는 여성 이사 비율, 오른쪽은 이제 여성 임원 비율이라고 보면 뭐 일본하고 우리가 거의 비슷하게 밑에 있는데 이 자료는 사실은 2012년도의 맥킨지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고요. 거의 우리가 맨 꼴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의 내용들을 보면 대졸에서부터 이제 기업에 들어가서 처음 이제 진입 단계 여성 비율, 중간 관리자 비율, 그다음에 C 레벨의 임원이 되는 그 비율을 보면 한국의 경우에는 이제 대졸 비율이 48%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진입 단계 여성 비율도 이제 한 40% 정도니까 이제 괜찮은 수준이죠. 그런데 중간 관리자가 되면서 이게 6%로 급감을 합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그 35세에서 45세 정도 되는 그 대거 경력 단절이 되는 그런 것과 맞물려 있어서 여성의 중간 관리자급에서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어떻게 보면 소위 그 파이프라인에서 굉장히 그 막힌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데이터로서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좁혀서 국내 우리나라 500대 기업의 여성 임원 진출 현황을 좀 데이터로 보면은요. 요거는 이제 CEO 스코어 자료인데요. 제가 사업 보고서에 보면 계속 여성 임원의 그
인원의 인원 수를 공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한 7년치 자료를 쭉 보시면 뭐 어느 정도 조금 상승은 했지만 여전히 한 4%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요. 우리나라 매출액 규모 500대 기업 중에서 52%에 해당하는 181개사만 기업의 여성 임원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48%에 해당하는 500대 기업, 500대 기업은 굉장히 규모가 큰데도 불구하고 여성 임원이 한 명도 없는 기업들이 여전히 절반 정도 차지한다. 이사회 이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성 임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적은 인원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 임원 비율도 그나마 이제 4.8%에 그치고 있는데 또 특징적인 거는 보면 오른쪽에 업종이 있습니다. 이 업종도 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용품이라든가 제약, 서비스, 금융업권에 굉장히 편중된 그 여성 임원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여성 임원이 또 활동하는 분야도 조금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대부분 보면 상대적인 비중이 마케팅 비중이 좀 높고요. 재무 담당 쪽이 굉장히 낮은 또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인 팩트 중심의 우리의 현 주소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이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8년 발표한 기업 내 성평등과 성별 다양성 제고 방안 모색이라고 하는 보고서에서 제가 좀 발췌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민간 기업의 남녀 관리자를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별에 대한 어떤 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는지, 차별을 경험했다면 그런 게 어떤 항목인지를 물어봤는데 여성이 지금 이렇게 주홍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여성의 답변 내용인데요. 가장 높은 어떤 차별 경험의 영역으로 봤던 부분은 승진이나 승급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인사고과에서 차별을 경험했다. 그리고 부서 업무 재배치에서 했다, 이제 급여에서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은 이제 남성들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차별 경험을 받았는데 언제였느냐라고 하면 취업 시점에 가장 차별을 많이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그러면 그 차별이 있는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여성의 대부분은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다라고 하는 부분이 60% 이상 그렇게 답변을 한 점이 좀 가장 많았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여성 스스로 어려운 일을 기피하는 부분이 차별을 있는 이유다라고 답변한 것도 좀 흥미로운 점이 있고 또 남성일, 여성일 이렇게 일이 구분이 돼 있는 점들이 또 그런 이유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답변도 한번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항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이제 같은 보고서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나 개선이 필요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지금 여성들 경우에는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 활동, 또 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그런 노력 이런 것들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답변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럼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가장 많은 부분은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또 워라밸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성 리더십 개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어떻게 이제 보고서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고 사실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성 다양성에 대한 젠더 다이버시티뿐만 아니라 다이버시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가지 요약된 것 중에서 이제 추려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실 리더십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최고 다양성 정책 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hief Diversity and Inclusion Officer를 지명을 하고 있고 또 다양성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포춘 500대 기업의 한 70% 정도가 이 CDIO를 지명을 해서 조직의 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거의 끝난 건가요? 그럼 제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많이 앞에 시간을 잡아먹었네요. 네, 사실 이제 오늘 이윤영 학장님도 인클루전, 다이버시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다이버시티라고 하는 게 조직 문화에서 굉장히 성과를 내려면 사실 포용적인 조직 문화가 기반이 되지 않으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속해 있는 KPMG에서도 이제 전에는 이제 다이버시티 앤 인클루전 그러다가 인클루전을 앞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인클루전 앤 다이버시티 이런 오피서도 정하고 그런 것들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제가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언컨셔스 바이어스에 대한 교육을 많이 시킵니다. 특히 남성 임원들 중심으로. 이제 이런 걸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 뇌가 굉장히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들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고착이 돼 있어서 이게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겠지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 2장을 준비를 했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클루전. 네. 그래서 데이터를 보고 또 제가 기업에 몸담고 또 윈이라는 활동을 하면서 여러 조직들의 여성 임원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지난 10년간 우리 기업의 성 다양성은 정말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제 냉혹한 현실을 다시 좀 직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어떤 다이버시티가 개선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아까 이현숙 정책관님 그 발표에도 나왔지만 이게 더 사실 어려운 어떤 도전 과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계속 나왔던 얘기지만 우리의 그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이게 하면 좋은 게 아니라 너무나 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필요한 절실한 아젠다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저는 이제 그 한국의 위기는 여성의 역량을 낭비하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 최근에 왜 그 제럴 다이아몬드 교수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총균세를 적었던 이분이 하셨던 얘기 중에 한국은 인구 5천만 명이 국가이면서 실제로는 2,500만 인구의 나라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런 여구를 정말 좀 새겨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 이게 의도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의식적인 편견을 깨는데 100년이 걸릴지 정말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업의 어떤 조직이든 여성의 중간 관리자 또 여성 임원 비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아주 구체적인 KPI 언제까지 몇 %로 늘리겠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의도적으로 세우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지 않으면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현장에서의 목소리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날 듯 하면서 계속 이어지시네요. 네, 하실 말씀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주제 발표처럼 주제 발표와 같이 처음에 현재 문제점, 그다음에 다양한 통계들, 또 개선 방안, 전략까지 총망라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고 경영자의 의지가 중요하고 또 조직 문화, 포용적인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성호영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교수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사전에 녹화분을 보냈어요. 시간 9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그 본부에서 그 지금, 재생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1 제주 포럼에 패널로 참여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WCD 코리아 회원으로 현재 감사를 맡고 있는 성신여대 경제학과 성희룡 교수입니다. 우선 소울베르그 대사님의 강연을 비롯해서 패널 여러분의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이사회의 여성이사 비율로 나타낸 성별 다양성이 기업의 재무 성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한국 기업 자료를 이용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왜 젠더 다이버시티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후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과 기업 성과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한국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매년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영국의 경제 전문지인 이코노미스트지에서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글래스 실링 인덱스를 발표하는데요. 한국의 글래스 실링 인덱스는 2013년 이후 연속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래스 실링 인덱스를 측정하는 세부 항목 중에서 여성이사 및 임원 비율에서도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과 경제성장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글래스 실링 인덱스가 높은 상위 5개국과 한국의 주변 국가인 일본을 포함해서 7개국의 비교를 살펴보았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의 성별 격차, 성별 임금 격차,
여성 관리자 비율, 이사회 여성이사 비율입니다. 유리천장 지수 상위 5위에 속하는 국가의 경우 여성이사 비율이 35% 이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의 여성이사 비율은 4.9%로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여성 국회의원 비율을 비교해 보았고요. US 달러 2015년 불변 가격으로 나타낸 1인당 GDP를 나타내는데요. 한국은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2020년 명목 GDP 기준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과 재무 성과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한 선행 연구들은 분석 대상과 분석 기간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연구 등으로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제시된 연구들은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은 기업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사회의 창의력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혁신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기업 성과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을 실증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과 기업의 재무 성과 사이의 이런 긍정적인 연관성은 일부 다른 연구에서는 뒷받침되지 않았는데요. 어떤 연구들이 있나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제시된 논문들에서는 이사진이 다양할수록 의견 대립으로 이사회 내 갈등이 커질 수 있다거나 이사회 할당제 도입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적은 이사를 영입할 수 있기 때문에 할당제 도입은 기업의 운영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논문에서는 이사회의 다양성과 기업 성과 사이의 연관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논문은 네 번째 논문인데요. 성별 다양성과 기업 성과 간의 U자형의 상관관계를 추정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여성이사 비율이 낮을 때는 기업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여성이사 비율이 30% 이상이 되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점은 이사회의 여성이사 비율 30%가 의미하는 바가 3명 가운데 1명의 역할보다는 9명 가운데 3명에 해당하는 30% 비율이 되어야지만 이사회의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사회의 다른 이사들을 설득하고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소수의 여성이사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성이사 할당제 30% 도입의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과 기업 성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의 기업공시 정보자를 이용해서 2019년 매출액 기준 상위 200대 기업의 2013년부터 2019년도의 자료를 대상으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임원의 성별 다양성과 이사회의 성별 다양성이 기업의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왼쪽의 그래프는 임원을 기준으로 여성 임원이 1명이라도 있는 기업의 성과와 남성 임원만 있는 기업의 성과를 비교했고요. 오른쪽의 그래프는 이사회 구성을 기준으로 여성 이사가 1명이라도 있는 기업의 성과와 남성 이사들로만 이사회가 구성된 기업의 성과를 비교하였습니다. 기업 성과 변수는 ROE, ROA, ROI를 이용했습니다. 두 그래프 모두 여성 임원과 여성 이사가 있는 기업의 성과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OECD는 일하는 여성의 경제적 권한을 평가하기 위해서 여성 지수를 이용하는데요. OECD 회원 33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한 그 여성 지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직장에서의 양성평등을 반영한 5개 지수의
가중치 평균으로 측정합니다. 이 슬라이드에 제시된 수치는 앞에서 제시된 수치와 유사하지만 다른데요. 그 이유는 데이터 수집 측정 시점과 기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표에서 주목할 점은 마지막 칼럼의 GDP 임팩트입니다. GDP 임팩트가 14%라는 것은 한국이 스웨덴 수준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양성평등을 유지시킨다면, 예를 들면 여성 고용률을 스웨덴 수준으로 개선한다면, 성별 임금 격차를 개선한다면 GDP를 14%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성평등이 잘 이루어진 나라에서는 우수한 인적 자원의 생산성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OECD에서 제공하는 국제학생평가 프로그램인 피사의 학업 성과 데이터와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하는 젠더갭 인덱스 GGI를 이용해서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그래프는 사이언스지에 2008년에 발표된 Cultural Gender and Math라는 논문에 근거해서 앞에서 비교했던 7개국의 최근 데이터를 이용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양성평등이 잘 발달된 문화권에서는 수학과 읽기 능력 면에서 성별 격차가 사라진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요. 성평등한 국가에서 여학생들은 수학과 읽기 능력이 둘 다 더 나아짐으로써 성별 격차를 줄인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말하자면 성평등하지 않은 사회에서는 여학생들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승진 기회가 공평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덜 하게 되지만, 양성평등이 보장된 사회에서는 여학생들의 성과를 높일 수 있고 리더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성평등은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최고의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회의 성별 다양성이 기업의 재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회는 기업 경영의 핵심적 기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회의 규모와 구성은 지배구조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사회 내 성별 다양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전반의 인식과 기업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격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여성 이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기업 차원에서의 여성 관리자 인력 프로그램을 발굴하면서 실효성 있는 일가정 양립 정책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굉장히 간략하게 압축적으로 다양한 통계를 활용해서 이 사회의 성다양성이 미치는 그런 성과에 대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네, 굉장히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해 주셨고요. 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시간이 이제 열띤 토론을 하다 보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은 토론이라기보다는 5분의 발표자들께 패널들께서 거의 주제 발표처럼 아주 그냥 심도 있는 압축된 그런 다양한 분야의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또 발표자들께 또 질문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한 2분 정도 질문을 받고 세션을 마치고자 합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은 플로어에서 손을 들고 마이크를 이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양민 박사님. 네네네. 네. 네. 통역사에게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질문을 통역할 수가 없습니다. 통역사에게 아무런 소리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통역사가 질문을 듣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해결된 것 같으니 제가 이해한 한도 내에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한국에 반차별법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각각의 국가가 다른 접근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미션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통찰력과 경험을 공유하고 어떻게 노르웨이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공유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매우 흥미롭게 생각하는 점은 이번 토론에서 여러 가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명확하게 한국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사회, 녹색 사회, 그리고 경제 성장, 사회적 성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성평등, 남녀 간의 평등뿐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평등, 누구를 사랑하든 어떻게 생겼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이 반차별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토론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몇 주 전에 이런 관련된 주제로도 협의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이슈를 앞으로도 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이러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평등이라든지 뭐 성적 평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시간을 지금 초과해서 10분 이상 써서 이제 마무리해야 된다는 이제 제가 쪽지를 받아서 더 이상 플로어에서 질문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통역이 안 돼서 조금 약간 그 진행상에 좀 실수가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답변이 되셨죠, 조 박사님? 네, 답변해 주신 대사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바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제주까지 와서 참석해 주신 모든 패널 분들 그리고 또 1시간 반 동안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신 플로어에 계신 모든 참석자들 감사드리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WCD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키워드는 성평등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1시 30분부터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서 주관하는 자치경찰제 시행과 형사법 개정에 따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